거꾸로 읽는 세계사. 오래된 책을 다시 펴내며 이 책은 20세기 세계사의 11가지 큰 사건을 다룬 보고서다. 큰 사건은 작은 사건의 집합이므로 사실상 수백 가지 사건을 다뤘다고 할 수 있다. 하필 왜 이 사건들을 선택했는가? 세계를 지금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20세기가 끝나고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그런 사건을 고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거리는 생겼다고 본다.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다. 21세기가 열릴 때 41살이었다. 20세기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마음을 열어 세상의 변화를 껴안으려고 노력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가 늘 수월하지는 않았다. 내 인생의 절반은 냉전 시대였다. 전직 장군들이 양복을 입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말할 자유가 없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사는 게 고르지 않았다. 가정, 학교, 군대, 회사를 가릴 것 없이 사회 전체에 폭력이 난무했다. 나머지 절반의 인생은 모든 것이 웬만큼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살았다. 크게 바뀐 것도 있고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책을 다시 쓰면서 내가 20세기 인간임을 새삼 확인했다. 20세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가슴이 울렁이는 느낌이 들었으니 20세기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안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마는 나는 그저 아는 것 자체가 좋아서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있으리라 믿고 책을 낸다. 심오한 역사 철학이나 역사 이론은 없다. 역사의 사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뿐이다. 해석은 가끔씩만 덧붙였다. 새로운 책도 아니다. 1988년에 초판을 출간했고 1995년에 개정했다가 여러 해 전에 절판한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다시 썼을 뿐이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충하고 문장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다시 썼다. 다룬 사건은 거의 같지만 그대로 둔 문장은 하나도 없다. 정보량을 늘렸고 해석을 덜어 바꿨으며 각 줄을 꼼꼼하게 달았다. 초판 원고를 쓰던 1987년 28살이었던 나는 치루탄 가루 날리는 거리에서 낮을 보내고 구로공단 근처의 벌집 자취방에 돌아가 밤새 볼펜으로 원고지에 글을 썼다. 그때 세계는 냉전의 막바지에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의 담벼락을 무너뜨렸다. 나는 독재자가 국정교과서와 신문 방송을 동원해 국민에게 주입한 역사 해석과 싸우려고 그 책을 썼다.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라는 이념의 색안경을 벗지 않고는 문명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판의 문장은 거칠었고 시선은 공격적이었다. 논증 없는 주장도 적잖이 늘어놓았다. 1995년 개정판에서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독일 통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같은 사건을 반영해 내용을 보충하고 이호덕 선생이 우리 글 바로 쓰기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문장을 바로잡았다. 그렇지만 초판보다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출판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폐지하자 수준 있는 세계사 책이 서점에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민망해졌다. 1980년대 지식 청년의 지적 반항이라는 평을 들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는 예전에 내가 있었다. 열정은 넘치지만 공부는 모자란, 열심히 배우지만 사유의 폭은 좁은, 의욕이 지나쳐 논리적 비약을 일삼는, 공감하기보다는 주장하는 데 급급한, 현학적 문장을 지성의 표현으로 여기는 글쓰기의 기초가 약한 젊은이가 보였다. 그런 모습으로 누구의 서가에 놓이는 것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책을 거두어 들였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책을 다시 썼다. 재출간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제법 받았다. 공공도서관의 대출도 이어지고 있었다. 온라인 헌책방에 책이 나오기도 했다.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뜻이었다. 개인적인 욕심도 작용했다. 33년 전보다 나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싶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독자의 관심을 끈 이유는 사건 자체가 지닌 이야기의 힘 때문이었다. 드레피스 사건부터 독일 통일과 소련 해체까지 모든 사건이 극적이었다. 등장인물의 삶과 죽음은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다시 살펴보았지만 꼭 추가해야 할 다른 사건을 찾지 못했다. 다만 몇 꼭지는 빼거나 합쳤다. 4.19 혁명은 졸저 나의 한국 현대사에서 상세하게 서술했다는 점을 고려해 털어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세계사의 중대 사건으로 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혁명은 두 꼭지를 하나로 합쳤다. 오래된 책을 다시 쓰면서 세상과 나의 변화를 돌아보았다. 달라진 세상을 대하는 소회는 에필로그에 적었으니 여기에서는 나의 변화만 이야기한다. 나는 역사의 발전을 예전처럼 확신하지 않는다.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집단적 의지와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한 번의 사회혁명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인간 이성의 힘을 신뢰하지만 생물학적 본능의 한계로 인해 호모사피엔스가 스스로 절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항하는 청년이 초로의 남자가 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과학자들 덕분에 인간의 물리적 실체와 생물학적 본성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그러는지도 모른다. 20세기 세계사의 위대한 성취인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한껏 누리며 글을 썼다. 1987년에는 자료가 많지 않았다. 정부가 출판을 검열하고 판매를 통제했다. 어떤 책이 있는지 몰랐고 아는 책도 구하기 어려웠다. 초판 참고 자료 중에는 소지한 사실이 발각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당할 만한 것도 있었다.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로 정보의 바다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구할 수 없는 책은 거의 없었다. 필요한 세부 정보는 무엇이든 검색 엔진으로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민주화의 미력이라도 보탠 게 뿌듯했고 컴퓨터, 인터넷, 웹브라우저, 검색 엔진, 스마트폰을 만든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인이 고마웠다. 교과서와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그린 그림을 바로 잡으려다 보니 출판은 반대편으로 치우친 면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힘 닿는 만큼 고쳤다. 그러나 거꾸로 읽는 자세를 전부 버리지는 않았다. 반공주의와 친미주의가 힘을 다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반공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우방이라 여긴다고 해서 친미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지만 반공주의자는 아니다. 한미 우호 관계를 중시하지만 친미주의자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을 놓고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때로는 판단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니 그런 것을 신념체계로 만들어 세상을 보는 잣대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언론은 여전히 이념의 색안경을 걸치고 세상사를 보도한다. 나는 교과서와 언론이 소홀하게 취급하는 몇몇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고 어떤 사건은 다른 시각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바꾸지 않았다. 오늘의 지구촌이 어떤 역사의 곡절을 품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가벼운 읽을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자유인의 서재에서 유시민